하나가 이 근로계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일 것인데, 제가 당장에 질문을 하기를 혹시 자신의 근로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내 근로계약서 어디 있더라? 이런 느낌을 금방 가질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근로계약서라 그러면 보통 회사가 이렇게 주는 종이에다 자기 서명만 하고 보통 회사에 제출하죠. 자기 계약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그 거래에서 계약서라는 건 2장 작성해서 당사자가 한 장씩 나누어 갖는 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계약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노사관계에서의 이 근로계약 마인드, 이것이 좀 부족했던 점을 드러내주는 한 가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로계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 노사가 좀 제대로 이해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이 근로관계를 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이 근로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근로계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 노무를 제공한다 말이죠. 노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서로 교환되는 계약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니까 임금 청구권이 생기겠죠. 임금 청구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니까 노무 지휘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이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무란 말이 2번 쓰였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는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제공하는 노무가 아니라 바로 이 노무 지휘권에 따라서 제공하는 노무라는 것. 이것이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속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무 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면, 정당한 노무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근로자는 거기에 복종한다, 거기에 따른다 라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의하실 점은 뭐죠? 여기 노무지휘권이 정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무지휘권이 정당한가 안 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들은 뭐죠? 노동관계 법령, 회사에 단체협약이 있다면 노조가 있는 경우 이 단체협약, 그 다음에 노조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 마지막으로 근로자 개인과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 바로 이런 4가지 규범들이 종합되어 가지고 그 노무지휘권이 정당한가 안 한가 이것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 즉 우리 관리자들 분들은요, 자신이 행사하는 노무지휘권이 정당한가 안 한가를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째야 되죠? 이런 4가지 규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과 같은 이런 우리 회사의 규범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자들은 자기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법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이 노무지휘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노무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범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하시고, 만약 부하들이 그 노무지휘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자기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자들이 누구라도 자신의 노무지휘권이 정당하다는 걸 근로자들한테 설득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그 현장에서의 노사관계 분위기는 훨씬 더 달라질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관리자들께서는 자신이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 아실 게 아니라 자신의 노무지휘권을 어떻게 하면 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좀 기억하시고 감안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 부분은요, 사실 모든 회사에서 잘 되고 있죠.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근로계약을 쭉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부분의 기업이 잘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 설명드리려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내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근로계약에서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좀 제대로 이해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부수적 내용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특히 이 근로계약은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즉 근로자의 모든 인격을 회사에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맺게 된 그 인간관계, 이걸 생각해 본다면 서로 간에 신의성실을 지켜야 된다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부수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로자에게는 충실 의무가 있다. 사용자에게는
배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별도의 어떤 의무를 지우는 건 아닙니다. 이 충실 의무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한다. 회사의 비밀을 준수한다.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다. 명예 손상 방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의미하니까 이거 우리 근로자들이 이미 다 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에 전념, 일할 때 열심히 하고 회사 비밀을 지켜주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느 근로자들인지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용자의 배려 의무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해주고 여성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성희롱을 예방하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사용자의 배려 의무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해주고 또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그리고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이런 걸 통해서 성희롱을 예방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자가 별도로 지는 의무가 아니라 이미 다 잘하고 있는 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은 주된 내용으로서의 노무 재원과 임금 지급이 교환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 내용으로서의 근로자의 충실 의무와 사용자의 배려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이렇게 주된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구별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을 긋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된 내용과 부수적 내용 사이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위와 아래를 보시면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바로 보이죠? 여기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위에는 있는데 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뜻이 뭔가를 우리 노사가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 의무는 노무 제공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을 때 바로 임금 청구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화살표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을 때 여기 노무 지휘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걸 이 화살표가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의무를 이행했을 때 권리가 생기게 하는 그러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예를 보십시오. 충실 의무와 배려 의무는 있는데 여기 화살표가 없잖아요. 즉 권리가 생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그런 내용의 의무가 바로 충실 의무와 배려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무만 있고 권리는 생기지 않는 이런 내용의 의무를 우리 법학에서는 상대방 이익 존중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 이익 존중의 원칙. 그러니까 바로 이 상대방 이익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근로계약에서의 부수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사가 이 근로계약의 부수적 내용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여기 나오는 의무만 제대로 이행해 준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상대방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강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는데 상호신뢰심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간 존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 존중의 실천 방안은 잘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만약에 노사가 근로계약만 제대로 이해하고 근로계약만 제대로 지켜주면 특히 주된 내용이 아닌 이 부수적 내용을 제대로만 지켜주면 저절로 어떻게 되죠? 바로 상대방 이익을 존중해 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존중과 근로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행하는 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된다면 정말 이 부수적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 기업에서의 노사관계가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는 그런 식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의무를 좀 먼저 이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노사관계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상대방 이익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사관계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노사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요. 심지어 파업이 일어났을 때도 적용됩니다. 이 파업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된 내용이 정지된다고 말하죠. 주된 내용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 부수적 내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파업의 특징입니다. 그럼 주된 내용이 정지되었으니까 근로자는 노무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게 소위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밑에 부수적 내용은 그대로 작동하니까 근로자들은 파업에 들어갔어도
충실 의무에 의해서 비밀을 준수한다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직무전념은 필요 없죠.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나 여기 비밀 준수, 명예 손상 방지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고 회사 담벼락에다가 시뻘건 페인트로 그 사장의 욕을 막 이렇게 써놓는다. 예, 그거는 바람직한 정의행위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이 명예를 손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그대로 파업에 들어갔어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행동을 했던 노조는 바로 이 근로계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용자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어도 이런 배려 의무로서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 이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한다고 괘씸하다고 어떤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두드려 패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사용자라면 바로 이런 생명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모르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사가 제대로 된 근로계약에 대한 정부와 지식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노사하니까 그렇게 험악하게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태도를 잘 닦아간다면 어떤 경우 아닐 말로 이렇게 파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파업이 격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런 점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상대방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상호 신뢰심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사